반장들 반가워요. 정강현 반장은 좀 다르게 생겼네. 7월 1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떠나보낸 정강현 반장을 대신해서 오늘부터 고석승 반장이 야당 반장으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걸고 해가지고요. 국제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기자죠. 좀 너무 오버했나? 아무튼 오늘 첫날이니까 고 반장 각오 한마디 할래요? 예, 그동안 몇 번 파견을 왔다가 이번에 정식으로 다정의 발령을 받게 돼서 많이 좀 떨립니다. 지금 처음이라 여기네요. 예, 많이 좀 긴장도 되고 부담도 되는데. 딴 데 보면서 얘기했어요, 지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강현 반장 빈자리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린 잘해야 돼요. 잘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좀 처벌이 뒤따릅니다. 신 반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아주 오랜만에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메시지 냈는데요. 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인도, 싱가포르 순방 다녀왔잖아요. 맞아요. 순방에서는 신남방 정책에 대한 성과 설명을 했고 지금 국내 최대 현안이죠. 최저임금. 이 문제에 대해서 2020년 만원 공약 지키지 못하게 됐다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해 볼게요.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고석승 반장이 새로운 각오를 밝혔지만요. 정말 반장 한 명 바뀌는 게 정치부회로서는 큰 변화예요. 이제 고 반장 같은 경우에는 반장들 휴가 갔을 때 무려 5번이나 정치부회에 온 그런 경험은 있지만은 그래서 손님 같은 느낌은 없어요. 네, 원래부터 우리 한 가족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빨리 적응해서 본인의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다른 반장들이 많이 좀 도와주고요. 얼굴하고 달리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섬세한 성격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반장들이 괴롭히지 말고 특히 최 반장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치부회의에서 다뤄야 할 뉴스가 참 많은데요. 우선 북미 유해 송환 관련해서는 공동 발굴을 포함한 큰 틀의 합의가 도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종전선언과 비핵화 등 후속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다만 지난주에 저희도 다뤘듯이 지금 북한은 종전선언이 신뢰 구축의 첫 단계다 이런 입장이고요. 반대로 미국은 비핵화 진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측의 시각차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은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난항을 겪었던 유해 송환 문제가 풀린 걸 보면은 북미 양국이 대화의 의지를 확실히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나저나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 등을 조사할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뉴스거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촛불 집회 당시 군 사이에 오간 모든 문건을 대통령에게 즉각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군 통수권자로서 정확한 실상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 그런 발언이었고요. 그런 메시지였고요. 여기 지금 이제 국방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혼선을 더 키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가정입니다만 아직은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또 이를 보고받은 국방부 외에 여타 부대에서 계엄 검토 문건이 발견되거나 교신한 흔적 등이 추가로 발견이 된다면은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바로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간단히 짚고 가면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서 사회 각계의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가 가해자로 지목한 안태근 전 검사장과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다. 오늘 안태근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사람이 직접 얼굴을 보지 못하게 차 폐막을 두고 신문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방청객도 퇴정시켜서 비공개로 심리를 진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즉각적인 확인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부회의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 속보부터 알아보고요.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 또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7월 국회 개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선출 관련한 속보도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배경 등을 수사할 특별수사단이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꾸려진 만큼 고강도 수사가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수사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한 그 문건들을 모두 대통령에게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한 속보를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이 투입된 특수단은 수사기획팀, 그리고 수사총괄 산하의 세월호 TF 운영을 담당할 수사 1팀, 그리고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할 수사 2팀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특수단은 국방부 청산의 별도의 건물에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활동을 할 예정인데요. 필요하다면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관련 기무 요원부터 조사하지만 핵심은 윗선이 누구냐입니다. 특히 교집합처럼 두 사건에 결쳐 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소강원 현 참모장입니다. 세월호 참사 땐 광주 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으로 세월호 TF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검토 땐 기무사 1처장으로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바로 이 소 참모장을 조사하면 누가 각각 지시를 내렸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군 체계를 보면 세월호 TF 활동 땐 이재수 사령관, 김관진 장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계엄령 검토 땐 조현천 사령관, 한민구 장관, 그리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다만 이재수, 조현천, 한민구, 김관진 등은 모두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라 특수단이 현재 직접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간 검찰과 공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검찰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입국하면 곧바로 검찰에 통보가 되도록 했습니다. 또 조속한 신병 확보를 위해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송영무 현 장관도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이 됩니다. 우선 올 3월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두고 연일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이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건 정무적 고려였다라고 밝혔는데요. 세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지방선거 등 이 세 가지 이슈를 두루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송 장관은 말 바꾸기 의혹까지 현재 불거진 상태입니다. 당초 문건을 보고받은 송 장관은 해당 문건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배경엔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일단 의뢰를 했습니다.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 누군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개인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걱정하시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고위 공직자십니다. 네, 이렇게 국방부 대변인이 끝내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던 전문성을 갖춘 고위공직자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장 출신으로 당연히 법적 전문성 갖췄습니다. 또 연수원 시절 장애가 있던 동료를 업어서 출퇴근시키고 아들 둘을 입양하고 또 수천만 원을 기부하는 등 인품도 흠잡을 데 없다는 공직자로 정평이 나 있죠. 아무튼 국방부는 마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최 감사원장에게 보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문의한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달랐습니다. 우선 송 장관이 문건을 문의하기 위해 최 원장과 만난 게 아니라 3월 18일 평창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이 탄핵 심판 무렵 치안 유지를 위해 군 병력 동원을 검토한 서류가 있다라면서 감사원장에게 의견을 물었고요. 최 원장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특정 세력을 진압하려 했다면 정치관으로 볼 수 있지만 통상의 치안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검토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송 장관이 문건을 이렇게 직접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최 원장은 일반론적으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국방부는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한 법리 검토였다라고 설명을 한 거였는데요.
국방부는 그제서야 착오였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공식적인 법리 검토도 하지 않고선 검토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결국 송 장관이 문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서 기무사 특별수사 지시를 내린 데 이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오늘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와 기무사, 각 부대 사이에 주고받은 모든 문건을 자신에게 제출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본질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즉시 제출 지시입니다. 네,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 활동에 오늘부터 착수를 했는데 그 당일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한 문건 일체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오전에 저희도 이제 그 회의하다가 그 저런 지시가 온 걸 보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만큼 이례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문건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는 강력한 의지를 지금 밝힌 거고요. 이번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지시를 통해서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하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순방 현지에서 특별수사를 지시한 지 불과 6일 만에 관련 문건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한 건 그만큼 사안이 엄중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이고요. 문 대통령은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한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 부대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같이 야권에서 나오는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 계획을 검토한 것이다. 이런 주장처럼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어느 정도까지 실행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야권의 주장이 맞는지 아니면 내란 음모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자, 여기에다 오늘 특수단이 공식 활동에 돌입한 첫날인 만큼 엄정 수사를 강조하는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네, 고반장, 그 긴장은 좀 풀렸죠? 예. 할만하죠? 예. 네. 그뿐 아니고요. 지금 이제 양 반장도 얘기했는데 이번 사건에 대한 처리 방식을 놓고서요.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설명을 종합해 보면요. 송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보고받았지만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수사 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정상회담, 6.13 지방선거를 고려해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월 말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회의에서도 문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장관은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과 논의를 가졌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장관은 과거 정부 시설 기무사의 정치 개입 사례 중 하나로 촛불 집회 관련 계엄을 검토한 문건의 존재와 내용의 문제점을 간략히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비공개 방침에 따라 청와대에 당의 문건을 전달하지 않아 이 문건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비슷한 설명을 했는데요. 당시 기무사 개혁 관련 내용이 논의가 됐지만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질의나 토의는 없었다면서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설명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장관이 생각하는 만큼 문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당시 송영무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진들의 판단 모두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당시 회의에서 문건의 중요성에 대해 송 장관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느냐, 뭐 이런 의미냐라는 질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면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언론인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 그런 그렇습니다. 설명이라는 거죠. 지금 국방부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최 반장도 설명했지만요. 외부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었잖아요. 저희도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봐서 아주 일반적인 수준의 그 의견을 들은 것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법리 검토를 맡겼다라는 주장은 이제 사실과 다른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방부도 입장을 철회했는데 일단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요. 송영무 장관이 각급 지휘관들을 불러 모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관련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에 송영무 장관이 조금 전 오후 4시부터 이 문건과 관련된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최단 시간 내에 모든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는데요. 이 송 장관은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이 대통령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당시 계엄 관련 준비, 대기, 출동 명령 등 모든 문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최단 시간 내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라고 강조했고요. 오늘 회의에는 서주석 국방차관, 정경두 합참의장, 김용우 육군참모총장, 또 이서구 기무사령관, 김정수 수방사령관, 남명신 특전사령관 등 이 문건에 언급된 모든 부대의 지휘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이제 그 회의가 진행 중이고 조금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수사 그 내용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한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참고인 조사가 부분적으로 진행이 됐고 검찰이 오늘은 민변에 대한 압박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민변 소속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예, 네. 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앞장서서 상고법원 도입 반대했던 사람이죠. 특히 이 변호사는요,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그 상고제도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을 도입한다는 법원 행정처 계획을 권위주의적이다,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이재화 변호사에 대한 세평이 담겨 있기도 했었는데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2014년 9월 달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상고법원과 관련해서 공청회를 실시했었는데 그 전날에 법원 행정처의 소속 판사가 저희한테 전화해서 공청회에서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가 민변과 빅딜도 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이 변호사가 참여한 통진당 대리인단은 국회의원직 상실에 반발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민변 소속 변호사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한 민변 등 우군화 전략 이런 것도 검토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를 상대로 실제 행정처가 통진당 사건을 매개로 민변을 회유하거나 관련 재판에 개입하려 한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검찰이 대법원 자료를 복사하는 작업이 아직도 진행 중이랍니다. 근데 대법원이 여전히 인사, 또 이메일, 메신저 등 자료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인 사정,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수사선상에 오른 관계자들, 또 현재 영장 전담 판사들의 관계가 또 변수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서울중앙지법 3명의 영장 전담 판사들 가운데 일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판사들과 함께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 판사였고요. 또 이현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재판장으로 모신 바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피고발인들이고요. 결국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이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 등을 청구한다면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드루킹 특검 쪽도 저희가 이제 많이 다루진 못했는데 벌써 1차 수사 기한, 물론 연장할 수는 있지만요. 60일 가운데 3분의 1이 지났어요.
네, 오늘로써 특검팀이 공식 수사에 들어간 지 벌써 20일째입니다. 그동안은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관여했는지 등을 밝히는 데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드루킹은 김 지사 앞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했고 김 지사가 고개를 끄덕여서 매크로 사용을 허락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김 지사는 킹크랩, 매크로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 알았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오늘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자료가 숨겨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경기도 파주의 한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에 따르면 현장은 50평 규모의 컨테이너 창고로 최대 4~5m 선반의 이삿짐 박스 형태의 물건이 다량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이곳에다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퇴거한 뒤에 남은 짐을 옮겨다 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특검팀이 출판사 건물에서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추가 증거물이 더 존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데, 추가 증거물이 나올지도 주목이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무사 문건, 사법거래 의혹, 드루킹 특검 3가지를 다뤘는데 전부 저희 회의 도중에 다 속보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좀 챙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을게요. 문 대통령 계엄 관련 모든 문건 즉시 제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반기 첫 순방을 마치고 내치에 복귀했습니다. 쌓여있는 현안 탓에 정말 숨 돌릴 수 없는 행보가 이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여당 발제에서 다룬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더불어서 최저임금 논란이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달성 실패를 직접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 소식, 또 북미의 유해송환 실무협상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輕笑聲，在為我送溫暖。注入다 오른쪽에 바뀌었거든요. 이런 거 빨리 사세요. 먼저 여기 붙인 이제 아침 저녁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란 이거죠? 붙인 꿀이 비밀이고요. 그다음에 이거요. 가격 말씀드리면 가격 3,400원이고요. 네. 인공으로 계산하신 거예요?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전화 되세요. 안녕하세요. 카드가 오면 쉽지 않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은 2012년 18대 대선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직접 편의점 알바에 나서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기도 했었죠. 당시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자던 공약은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을 거쳐서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첫 해 16.4% 인상의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올린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와 고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과 임금 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 이런 결과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만약 대선 공약대로 2020년 10,000원까지 올리기 위해선 내년 인상률이 19.8%에 달해야 합니다.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수치죠.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며 직접 사과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까진 오른 임금을 줘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 고용주들은 불복까지 시사했고 노동자 측은 공약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정부를 몰아세웠습니다. 법률을 지키셔야 되지 않겠어요? 약하시면 이런 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셔야 돼요. 내년에는 뭐 문제되면 거의 알바하는 게 없지. 8,000원 넘으면 자비가 왜 나눴다 그게. 하루에 12시간 일하면 일당으로 하면 10만 원 나오는데. 안타까운 건 이런 갈등이 근본적으론 을대을 또는 을대병의 전쟁이란 겁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편의점이나 음식점. 그러니까 딱 최저임금에 맞춰서 급여를 주는 업종입니다.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아예 빠져 있으니 인상분 그대로를 올려줘야 할 사업주는 부담스럽고 또 노동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임금만 손봐서 될 일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가 어려운 이유, 프랜차이즈의 갑질, 건물 임대료, 카드 수수료 모두가 다 얽혀있는 문제입니다. 문 대통령 역시 일자리 안정자금을 비롯한 소상공인 보호 후속 대책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각에선 뒷짐만 지고선 국회가 을과 을의 전쟁을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법안 처리는 전무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까지 연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가맹점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약 50건의 법안이 모두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처리가 됐다면 최저임금 인상의 완충제 역할을 해서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도왔을지도 모릅니다. 선거다, 개헌이다 또는 정쟁에 치중하느라 정작 국회 본연의 업무는 미뤄두기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 대책 마련에 최선입니다. 네, 신 반장이 설명했던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도 시급이 8,350원이니까 그 2020년까지 10,000원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에 이제 20% 가까이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사과를 하게 된 거겠죠. 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4일 그 회의 끝에 내년도 임금 인상률을 지난해에 비해서 10.9%, 8,35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은 사실상 달성이 어렵게 된 거고요. 이에 따라서 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사과 메시지를 낸 겁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가 어렵게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올해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줬다. 가능한 한 조기에 최저임금 10,000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결정은 업계 현장 그리고 경제부처 심지어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이 속도 조절론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도 인상이지만 충격을 상쇄할 여러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게 도리어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오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랑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최저임금위의 결정이 하반기 경제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최저임금에 따른 금년도에 일부 연령층 또 일부 업종의 고용에 미치는 그 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또 사업자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공방도 거셉니다. 여야가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매출액 대비 비용 비중을 보더라도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행포와 불공정한 계약 그리고 고비 풀린 높은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 또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청년층, 노년층 보호 대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계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고요. 내일 당정청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회의를 열어요? 예. 네, 반대로 야당은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에 나타난 부작용이 여전하다라면서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위의 결정을 청와대가 재심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여전히 착한 정치 콤플렉스에 빠져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이니 청와대는 그저 따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 입법으로도 정부 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현실을 무시하고 대통령 공약에 억지로 꿰맞추는 정책은 반시장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역부족이라면서 이들은 범법자가 되거나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 과감하게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외교안보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북미가 어제 장성급 회담을 가졌고 오늘은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 아직 끝났다는 얘기가 없네요.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일단 오늘 오전부터 판문점에서 구체적인 송환 방안 그리고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영관급 장교 그리고 북측에서는 북한군 동급 장교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려졌다라는 표현을 이제 최 반장이 많이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간의 직접 접촉이다 보니까는 우리 정부 쪽에서는 명확하게 확인은 잘 안 되죠. 네, 아무래도 이 회담의 주체가 유엔사 그리고 미군과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다소 조심스러운 그렇죠. 입장이고요. 네. 다만 통일부가 회담에 필요한 물밑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성급 회담 끝나고 나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냈습니다. 회담이 생산적이었다. 확고한 약속들로 귀결됐다. 이미 수습된 유해들 송환을 포함해 다음 단계들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회담이 월요일 그러니까 오늘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300명으로 추정되는 유해를 찾기 위한 현장 발굴 작업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설명을 했네요. 네, 미군은 이미 지난달 하순에 유해 송환했을 나무 상자 100여 개를 판문점에 옮겨놨었죠. CNN 보도에 따르면 북미 양국이 유해 200여 구를 2, 3주 안에 송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 전후에 미국의 인도가 완료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성급 회담, 군 통신성 복원 등을 성사시켰는데 이를 바탕으로 종전선언 논의가 더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 반장이 좀 힘이 없어 보이는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기 싫은데 억지로 온 건 아니죠? 긴장이 덜 네, 풀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김정은 위원장 친서를 공개하거나 신뢰를 드러내는 발언을 통해서 비핵화 낙관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 내에서 일부 또 회의론이 있잖아요. 그걸 잠재우기 위한 그런 의도가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신반장. 트럼프 대통령도 장기전에는 대비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왜 지난번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 비핵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칠면조 맞아요, 요리에 칠면조 요리. 비교했었잖아요. 네. 그때 부장이 트럼프 요리라고 잘못 말씀하시기도 이것도 하고. 아픈 기억을 다시 되살리고 그래요. 신반장 아주 이상한 아무튼 취미가 그 있네. 칠면조 고반장은 그런 거 배우지 마요. 예,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칠면조라는 비유를 들었던 건 뭐 너무 서두르면 요리가 맛이 없어진다. 뭐 비핵화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언론이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라면서 북미 간에 여전히 좋은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There's some good feeling there. We'll see what happens. It's a process. It's probably a longer process than anybody would like, but I'm used to long processes too. We haven't taken off the sanctions. The sanctions are biting. We haven't taken them off. 그리고 오늘 요미우리 신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번에 그 7월 6일인가요? 그 3차 방북을 했을 때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해서 그 추궁에 가깝게 그런 질문을 했답니다. 당시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우리는 은폐하고 있는 게 없다. 그렇게 답변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좀 나왔고요. 하여간 유해 송환 작업은 잘 진행이 되는 그런 분위기이긴 한데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비핵화 협상으로 좀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일단 최저임금으로 갈게요.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못 지켜 사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른바 친문계 당권 주자들의 교통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제 김진표 의원은 출마, 전해철 의원은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해찬 의원의 고민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사선 김진표 의원이 어제 당대표 출마 선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경제부총리, 또 교육부총리, 부총리만 2번을 지내는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 격인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바 있었죠. 자, 출마의 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먹고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정치, 저 김진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런데 김진표 의원 당초 이 전해철 그리고 최재성 의원과 이른바 친문 단일화 하겠다 이런 논의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얘기가 잘 된 건지 아니면 잘 안 된 건지 전해철 의원은 어제 이렇게 SNS에 문재인 정부 성공에 부담이 될 여지가 있다면 나는 다른 역할을 찾는 게 마땅하다 라면서 불출마 결정을 했고요. 또 최재성 의원은 혁신의 길을 가겠다라면서 사실상 출마 결정을 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좌장으로 통하는 이해찬 의원의 선택입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어제도 회의를 한 걸로 아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다. 조금 전에 의원총회에도 참석을 했더군요. 아직 근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 나오면 다른 친문 후보들은 좀 난감해지겠죠. 자, 또 다른 관심사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도 이번 주에 중폭의 개각을 단행한다고 하는데 아직 행안부가 그 개각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이 놓아주거나 또 김 장관이 손들고 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양쪽 어느 쪽이든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김부겸 출마 변수는 소멸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세한 얘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에요. 프랑스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에서 보신 것처럼 프랑스 혁명 기념일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이렇게 일본 육상 자위대가 일장기 들고 같이 행진을 했는데 자, 이 소식을 접한 우리 국민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자, 일장기까지는 좋았는데 자, 보시죠.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 우길 승천기 국내에서는 아예 전범기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자, 이걸 들고 버젓이 저렇게 백주 대낮에 행진을 하더란 말입니다.
자, 프랑스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하켄크로이츠에 진짜 철저히 짓밟혔던 아픔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형법에, 프랑스 형법에 보면 나치같이 이런 반인류 행위 범죄를 범한 집단을 연상하는 상징물을 전시하면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걸 세상에 들고 행진을 한 겁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도 뭐 논란이 됐었는데 응원석에서 저렇게 전범기 들고 응원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뭐 옷에다가 이렇게 패션 인양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었고, 이렇게 몸에다가 뭐 이렇게 문신한 뭐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그림들 사람들도 있었더란 말입니다. 자,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에 이적한 나비 케이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선수 왼쪽 팔에 이 전범기 문신을 이렇게 새겨 넣은 게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국내 리버풀 팬들 정말 난리가 났죠. 항의 메일을 막 보냈습니다. 자, 리버풀에서도 야, 이거 좀 심각하다 느낀 것 같더라고요. 케이타가 자신에게 온 메시지를 전부 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문제가 많다는 걸 인지했고 또 스스로 케이타가 답을 내놓겠다라고 리버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바로 오늘 오전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전범기 위에 축구공 하나를 더 그려넣어서 무슨 트로피 같은 걸 아예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일단 뭐 우길기, 전범기를 없애버린 것까지는 참 좋은데 많이 아팠을 것 같다. 그리고 참 무슨 낙서장도 아니고 계속 저렇게 그림을 덧입혀서 아무튼 잘한 겁니다. 잘한 거고요. 자, 리버풀에서 뭐 손흥민 선수 영입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있던데 아무튼 정말 이 결정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가보죠. 아, 내일 정말 너무 덥습니다. 내일이 상복더위죠. 죄송합니다. 삼복더위죠. 삼복더위의 시작 초복입니다. 월드컵 끝나서 전국 양계장에 있는 닭들이 이제 좀 살겠다, 다리 뻗고 좀 자겠구나 했는데 안타깝게도 내일 또 초복입니다. 삼복, 상복, 초복. 네. 자, 그런데 어제 서울 도심에서 개, 고양이, 식용, 엄밀히 말하면 개 식용 논란이죠. 찬반 집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당장 모인 인원을 비교해도 개, 고양이 도살 금지 집회 인원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양측의 이 집회 모습도 잠깐 보고 가시죠. 개고양이 도살 금지 특별법을 제정하라. 동물보호단체의 불법다들을 온 국민 앞에 알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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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사람 숫자에서는 많이 정말 차이가 나네요. 정말 오래된 논쟁이죠. 동물 인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개, 고양이를 가축으로 보는 게 맞느냐, 또 가축으로 본다고 해도 소나 닭, 돼지에 비해서 위생 관리가 엉망이라서 이거 식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가 하면 반려견과 뭐 식용견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연히 구분된다. 이런 또 주장도 있고 농장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다. 또 개고기가 정말 내 몸에 맞다 하는 애호가들도 있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개 식용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서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전하 복부장 그리고 최종혁 관장은 집에서 지금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고석승 반장하고 신혜원 반장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계속 요즘 왜 이렇게 몸이 허하지? 야, 혜원아, 좀 너 요즘 그러지 않아? 하면서 두 사람이 계속 무슨 이상한 눈빛을 막 주고받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설마 아니겠죠? 믿고 싶습니다만. 자, 일단 들어가서 확인하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해명할 기회 줄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예, 뭐 절대 아니죠. 먹느라 안 키우는 게 아니라 전혀 네.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잘 키울 여유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것뿐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저기 내가 이제 고 반장이 오늘 처음 왔으니까요. 그 정치부의 생존 비법을 얘기하면은 양 반장이 저렇게 훅 들어왔을 때 방어를 잘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방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 야근 대마왕이니 무슨 뭐 말부장이니 뭐 이런 이상한 별명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고 반장은 그 순발력 있게 잘 대응하길 내가 좀 부탁을 할게요. 자, 좋습니다. 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김진표 의원이 먼저 첫 테이프를 끊었네요. 첫 테이프는 아니죠. 지난번에 이제 네. 박범계 의원도 있으니까. 네, 김진표 의원 뭐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의식해서인지 경제야 흥해야 다음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면서 경제통 당대표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바퀴와 함께 혁신 성장의 바퀴를 굴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경제 문제를 정부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역시 이해찬 의원을 크게 신경 쓰는 눈치였는데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리더십이 필요할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경제통 당대표가 누구인지 이해찬 의원도 알 거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네, 특히 이제 이해찬 의원의 경우에는 2주 전부터 결정을 곧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결정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몇 번 나왔는지 몰라요. 참 많이 나왔는데 언제쯤 결정한다는 거예요, 신반장? 일단은 경선 등록 마감이 이번 주 토요일까지니까 이번 주 시간은 토요일까지. 좀 있고요. 이해찬 의원 본인은 어느 정도 출마 결심이 선 것 같은데 다만 이번 주에 개각 변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지켜본 뒤에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이걸 지켜본다는 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이 여부를 확인한다는 뜻이겠죠. 네, 이번에 이제 개각의 경우에는 중폭 정도가 될 거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김부겸 장관이 개각 대상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 개각 대상에 포함이 되면 또 대통령의 뜻이다 이런 해석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인데 일단 주변에서는 김 장관 본인은 여전히 당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제까지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고 반장이 보기엔 어때요?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함부로, 신중하네요. 예. 정강현 반장은 넘어가네요. 아예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아예 해볼래요? 아슬아슬한 예측. 네, 좋습니다. 네,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고 반장이 좀 활동하려면. 자, 다른 당권 주자들 움직임은 어때요? 네,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최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방북을 하고 왔습니다. 당권 행보와 연결짓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박영선 의원도 SNS를 통해서 당 비전에 대한 글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주중에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밖에도 이종걸, 최재성, 김두관 의원도 주중 출마 선언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김근태계로 불렸었던 민평년 측의 설훈, 이인영 의원은 단일화를 위해서 내일쯤 만나 단판을 짓는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21일에 등록을 마감하고요. 26일에 1차 컷오프를 해서 3명을 줄이는 식으로 진행을 할 텐데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이에요. 오늘 오후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데 고교 국어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고대가요죠. 구지가의 문학적 해석을 놓고서 인천의 한 사립고 여교사가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됐다. 이런 보도를 봤는데 누가 좀 설명 좀 할래요? 최 반장이 할래요? 아니 제가요. 양 반장이 할래요? 왜 제 걸 왜? 아니 기침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천 사립고등학교에 재직 중에 한 여교사가 최근 수업 중에 고대가요죠 구지가를 설명을 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일부 학부모가 수업 시간에 이거 성희롱이다, 애들한테 성희롱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고 그 학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교사 징계 및 2학기 수업 배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 부당하다 해서 이 교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학교 측의 결정을 부당하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네, 약간 기침이 나올랑말랑한 그런 목소리 같은데 구지가의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잘 들으십시오. 이거 리바이벌 안 합니다.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에서 이 거북이 머리를 남근으로 설명했다. 그 교사가. 그런 얘기. 이거는 국문과인 최 반장의 설명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네, 이게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삼국유사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기도 한데요. 즐겨 읽고 있고요. 방금 말한 거를 이제 원문으로 전해드리면 구와 수기 현야, 약불 현야, 번자기 끽야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작자는 미상시로 알려져 있죠. 네. 이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강림 신화에 곁들여서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에게 수로, 그러니까 머리 숫자를 써서 왕을 보내달라,
뭐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 뭐 이런 기원을 담은 노래라는 해석이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거북이 머리를 남군으로 해석하는 게 맞냐고요. 그거는요. 중요한 결론만 얘기해봐요. 네, 그거는 고반장이 잘 알 겁니다. 예. 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작고한 서울대 정병욱 국문학과 교수는 한국 시가문학 배계에 기고한 글에서 거북이 머리 또 그걸 구워서 먹는다 이런 표현을 남녀의 성행위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고반장은 전공이 뭐예요? 정치외교학과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요? JTBC 기자라면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제 반장 들었죠? 좀 캐릭터가 별로네요. 네. 네, 좋아요. 자, 좋습니다. 좀 지적인 이미지로 밀어보려고 했는데 좀 이제 호응이 되는지 모르겠고요. 그 해당 교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요? 네,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30년간 교단에서 같은 내용의 수업을 가르쳤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도 학교 측이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얘기만 듣고 자신을 성희롱 교사로 낙인 찍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뭐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대다수인데요. 뭐 고대 가요나 설화가 아무래도 성적인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럴 때마다 이걸 성희롱으로 지적을 한다면 뭐 제대로 된 수업을 또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죠. 예, 부장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이거 뭐 또 이 말씀 드리면 또 정치부에 의해서 왜 그 얘기하냐 또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것도 되게 글로벌한 문제잖아요. 그 방탄소년단 지금 죄송합니다. 그 부장이 제일 좋아하는 그 지민이 지민 씨가 지금 3번째 살해 위협을 글쎄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LAPD에서 지금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다. 예의주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네, 민주당으로 갈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김부겸, 이해찬 변수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20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거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 구성도 마무리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소통을 연일 강조하고 있지만은 당장 쟁점 법안 처리 또 인사청문회 등을 놓고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격돌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7월 임시국회 첫날 소식 그리고 한국당 비대위원회 구성 갈등 문제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인사드립니다. 몇 차례 임시 파견을 온 적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정식 발령을 받고 정치부 회의 다정의 식구로 찾아뵙게 된 고석승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 소개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방송계 격동의 시기였던 2011년 최준혁 반장과 함께 JTBC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년여간 참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찬바람 맞으며 리포트도 타고 도시 어부보다 먼저 방송에서 물고기도 잡았습니다. 로봇 아니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체험해보기도 했고 가을에는 은행비를 맞고 겨울에는 썩은 감귤 더미도 걸어봤습니다. 신혜원 반장 대신 청와대 냉면도 먹어봤고 국물이 끝내줘요.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도 던져봤습니다. 자, 제가 준비했지만 참 민망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이렇게 다정에 입성했다고 해서 백악관에서 이렇게 만났던 분들 그리고 따로 지금 미국에 가 있는 분이 축하 메시지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고석승 기자 축하합니다. 고 기자는 원래 제가 대선 후보일 때 마크맨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야당 반장이 됐어요. 이것은 대단이죠. 하하하하하. 예, 농담이고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Hey, Mr. Go, I know you. When I met President Moon at Oval Office, I saw you. Anyway, congratulations. 고 반장, 나 없어서 그 야당이 아주 재미가 없을 건데 뭐 하려고 왔어요? 어허이 거참. 그래도 내가 추석 때는 오니까 그때까지 뭐 잘 한번 버텨봐. 아이비 백이에요.
네, 축하 메시지 정말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재밌고 친절한 뉴스 열심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20대 국회가 막을 올렸습니다. 7월 임시국회 첫날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흔히들 삼선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각 당 며칠간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자리는 한정돼 있고 원하는 사람은 많다 보니 경쟁이 아주 치열했는데 최종 승리자가 오늘 결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8개 자리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재선 의원인 인재근, 전혜숙 의원이 삼선 전장에서 살아남은 것과 최순실 추적자 안민석 의원이 문체위원장을 맡게 된 게 특히 눈에 띕니다. 안민석 의원, 문체위의 전신인 교문위에서 지속적으로 최순실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르스포츠 재단 청문회 받아주십시오. 130년 이대 역사를 흔들리게 하고 있는 이대 사태 청문회 여당이 받아주십시오. 촉구합니다. 네, 또 그 어느 때보다 상임위원장 경쟁이 치열했던 한국당은 이렇게 상임위원장 대부분을 두 사람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와 환노위는 의원총회에서 투표로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오늘 상견례를 갖고 임시국회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20대 하반기 국회의 방향은 다 아시는 여러분들 똑같이 얘기하시는 바로 그겁니다. 협치를 하자, 통합해서 좀 일 좀 하는 국회 좀 해보자. 자, 그런데 악수 장면 보시죠. 뭔가 허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안 보이는데요. 의총 참석으로 불참했던 김 원내대표 뒤늦게 상견례에 합류해서 악수 사진도 다시 찍었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문희상 원장님 오늘 첫 상견례 시간에 막기로 애를 썼습니다만 너무나 중요한 요청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 다시 포즈 잡겠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다시 포즈도 잡고 악수도 하고 하면서 화합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는데 이들의 바람과 달리 후반기 국회 시작부터 여야 격돌이 예상됩니다. 우선 곧 있을 경찰청장,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변수입니다. 특히 대법관 후보들의 이념 성향 등을 두고 보수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부의 좌편향 인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민변, 우리법연구회, 시민단체라는 삼각편대를 이용해서 우리의 사법부를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도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쟁점 법안 대부분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말 그대로 쥐레밭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야당 반장 맡은 첫날인 만큼 한국당 소식도 잠깐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한국당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의총이 누드 사진과 밤 논란으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서 관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그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안 싸워요. 누드 사진이 어떠니 뭐 밥을 사니 안 사니 이런 얘기는 어디 화장실에서는 할 얘기지. 네, 이렇게 지난 의총이 워낙 화제가 된 터라 오늘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까 관심을 모았는데 비판 여론 때문인지 오늘은 큰 충돌 없이 넘어갔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후보 선호도 조사를 하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문 연 국회 협치 가능할까? 네, 아까 트럼프 대통령 목소리는 거의 똑같은데요. 네. 그죠? 네. 그 오늘 큰 충돌이 없었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국당 비대위 의총 소식을 좀 전했잖아요. 그 비대위 구성 자체는 여전히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 그 몇 번의 의총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일단 들리고 있는데 오늘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한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뭐 최종 확정을 짓겠다는 게 이제 한국당의 입장인 거죠. 네, 그 후보들 가운데 의원들의 선호도를 통해서 뭐 최종 후보를 정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현재까지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의총에서 했던 선호도 조사가 공개되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김 교수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후보 선정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내일 전국위에서 비대위원장 선출과 함께 비대위의 구성도 완료하겠다는 게 한국당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전국위에서 표출될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새로 구성될 비대위의 성격을 놓고서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냐 아니면 다음 총선까지 진두지휘할 전권형 비대위냐 이런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권한대행이 오늘 오후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 후보가 발표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계속해서 속보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저희 회의 때 결론을 못 다루게 되면은 내일 고반장이 어차피 전국위원회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함께 좀 다뤄주길 바라고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요. 한국당 이야기를 주요 기사로 다뤄서 이걸 화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몰락을 분석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읽어드리면요. 한국의 보수에게 트럼프가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안겼다. 이게 제목입니다. 트럼프는 한국 보수 세력의 협력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최근 반전이 벌어졌다. 트럼프를 쫓던 보수 세력이 미국과 북한의 긴장 완화 국면으로 정체성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더불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화해 정책, 이 정책이 자유한국당에게 재앙이 됐다. 이런 설명인 거죠. 네, 또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좌파 정부를 도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이 홍준표 전 대표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국당 비대위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내놨습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가 당의 새 리더를 정하겠지만 한국 국민들 그리고 미국 지도부와 멀어져 있는 상황이라 진로가 불투명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기사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쪽 분위기는 어때요? 최 반장. 일단 민주평화당 다음 달 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당대표 선거는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초선의 최경환 의원 그리고 4선의 정동영 의원에 이어서 오늘 3선 유성엽 의원도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는데요. 일단 국회의원 선수나 인지도만 보자면 정동영 의원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내 일부 중진 의원들이 최경환 의원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고 반장 할 얘기 없어요? 바른미래당. 네, 죄송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9월 2일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는 만큼 후보 윤곽이 다 드러난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 자천타천으로 하태경, 김성식, 이준석, 손학규, 김영한 등 여러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벌써 옛 국민의당 출신들과 바른정당 출신들이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고 반장이 이제 완전히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목소리도 힘이 아주 생기고 또 딴짓도 할 수 있잖아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각 당이 대표 선출을 놓고 아주 시끄러운데 지금 정의당은 조금 논란에서 비껴나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을 비껴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연일 휘파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 표 한번 좀 올려주시죠. 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보면요. 정의당 지지율 전주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1.6%를 기록했습니다. 3주 연속 최고치인데요. 반면 민주당은 1.9%포인트 하락한 45.6%, 한국당은 1.3%포인트 하락해서 17%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문희상 의장이 첫째도 소통, 협치, 그런 걸 강조를 했었잖아요. 오늘 역시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얘기를 또 반복을 했고요. 국회 살림을 맡을 사무총장에 유인태 전 의원이 임명이 됐잖아요.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 인터뷰도 봤는데 재밌는 표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장 비서실장으로 또 컴백했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오늘 야당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임시국회 시작, 여야 상임위 구성 완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 쏘는 정치의 강정입니다.
오늘 새벽 러시아 월드컵 결승 보느라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33일간의 열전이 막을 내리면서 더 이상 잠 설칠 일은 없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에겐 더 힘든 열대야가 남아 있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어쨌든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경기 결국 4대2로 프랑스가 승리했습니다.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프랑스는 그야말로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On est champion, on est champion, on est les champions. C'est le feu, mon gars, c'est le bordel, c'est la France. Il faut très bien jouer, hein, et puis c'est les meilleurs. Voilà. 한국에 살고 있는 프랑스인들도 어젯밤 한 프랑스 식당에 모여서 이렇게 응원을 했는데요. 프랑스 국가 라 마르쉐이즈를 함창하면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는 고질적인 인종과 난민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킬리안 음바페, 폴 포그바 등 이민자 가족 출신 선수들이 맹활약하면서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패배한 크로아티아에게도 졌지만 잘 싸웠다는 격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지의 축구를 보여줬다는 평가인데요. 크로아티아의 모드리치 선수는 경기 후에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우린 이번 결승에서 크로아티아를 대표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일이죠. 슬프게도 우린 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크게 성취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비록 졌지만 우린 최선을 다했기에 자부심을 갖고 떠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치 크로아티아 대통령은 패배한 선수들을 따뜻하게 안아줘 화제가 됐습니다. 경기 전에도 SNS에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까지 맞으면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런데 모두 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먼저 우산을 써서 비매너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월드컵은 끝났지만 당장 우리 앞엔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독일을 2대0으로 꺾는 명승부를 보여줬지만 16강 진출엔 실패했는데요. 축구협회에 대한 쓴소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구협회의 대변혁입니다. 실패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국민들로부터 축구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얻어야만 대한민국 축구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대한축구협회는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2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 조현우 선수가 와일드카드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내년 초에 아시안컵, 내년 봄부터 월드컵 지역 예선이 있을 예정인데요. 새 사령탑 찾기에만 분주한 축구협회가 감독 찾기뿐만 아니라 개혁에도 속도를 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백화점 갑질 가해자의 경찰 특수폭행 적용 검토입니다. 화장품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40대 여성이 얼마 전 용인의 한 백화점에서 소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죠. 피해 직원들이 일제히 처벌을 원하고 나서서 가해자로선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던진 화장품 병에 고객이 맞았다는, 손님이 맞았다는 진술도 확보해서 특수폭행 혐의까지 적용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기업들은 문제가 생겨도 고객의 행패를 그냥 넘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녹아든 갑질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그 흐름은 갈수록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 반장 할만해요? 예. 앞으로 잘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오늘 아주 잘했어요. 네, 최고입니다. 괴롭히지 말고. 네.